낯선 블로그에서 발견된 오래된 글 하나, 그리고 김인구라는 이름. 이 자료 뭉치를 처음 열었을 때 뭐랄까, 단양의 흙냄새 같은 게 확 풍기는 것 같았어요. 아, 저도 그 느낌 알 것 같아요. 어린 시절의 기억, 또 산에 얽힌 어떤 전설. 네. 그리고 뭔가 말하지 못하는 비밀의 단서 같은 것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었죠. 맞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기억의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면서 한 개인의 추억이 어떻게 한 마을의 잊힌 역사와 아프게 연결되는지 그 깊은 곳까지 따라가 보려 합니다. 네, 이 자료들을 읽으면서 저도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바로 그 감각이었어요. 감각이요? 네, 예를 들면 선생님의 분필 글씨가 줬던 느낌이라던가 산 정상에서 처음 본 그 구름바다의 서늘함, 저녁 골목길을 채우던 향냄새 같은 것들 말이죠. 아, 공식적인 기록에는 절대 담길 수 없는 그런 것들이네요. 그렇죠. 바로 그런 감각들이 오히려 역사의 빈틈을 어떻게 채워나가는지 그 지점에 주목해서 따라오시면 훨씬 더 흥미로울 겁니다. 이야기의 출발점은 기억 속에 아주 강렬하게 남아있는 한 선생님이더군요. 아이들이 뒤에선 조막손 선생이라고 불렀지만 감히 앞에선 누구도 그렇게 부르지 못했던. 네, 손가락이 오므라든 장애가 있었지만 그 작은 손이 만들어낸 기억은 누구보다 컸다는 묘사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체육 시간에 보여줬다는 그 배구 스파이크 장면 정말 눈에 선하더라고요. 맞아요. 한 손으로 공을 띄우고 오므라든 다른 손, 그 손목으로 내리찍는 스파이크가 번개 같았다고요. 아이들한테는 그게 어떤 장애보다 훨씬 더 큰 힘의 상징으로 기억된 거죠. 그런데 그 손이 힘만 보여준 건 아니었어요. 자료에 기도 같았다고 표현한 그 분필 글씨 이야기, 저는 그게 참 좋았습니다. 아, 맞아요. 작은 손으로 쥐고 쓴 글씨인데도 칠판을 가득 채우는 명필이었다고. 네, 회계 시작과 끝이 살아 숨쉬는 것 같았다고 하죠.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글씨 하나하나에 자신의 온 마음을 실어보낸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바로 그 선생님이 어느 날 아이들을 데리고 마을의 소금무지산에 오르죠.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느낌이에요. 네, 그냥 등산이 아니라 어떤 목적이 있는 여정처럼요. 산 이름부터가 좀 특이하잖아요. 소금무지. 소금 무덤이라니. 그쵸. 선생님이 산을 오르면서 그 이름에 얽힌 전설을 들려주죠. 옛날에 한 스님이 단양의 지세를 보더니 붉을단, 볕양, 이름 그대로 붉은볕의 기운이 강해서 불이 잦을 땅이라고 예언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흥미로운 건 그 해결책이에요. 보통 이런 전설은 그냥 조심해라 하고 끝나는데 그렇죠. 여기서는 굉장히 구체적인 처방을 내놓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연못을 파서 물의 기운을 부르고 산 정상에는 단지 3개를 묻으라고 하죠. 소금을 담은 단지, 물을 담은 단지,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빈 단지. 아, 저도 그 빈 단지가 계속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소금과 물은 불을 다스린다는 상징으로 이해가 되는데 왜 굳이 빈 단지를 묻었을까요? 뭐랄까? 미래의 희망이나 가능성을 담아두는 공간이 아니었을까요? 혹은 재앙을 막기 위해선 인간의 노력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비워내는 겸허함도 필요하다? 뭐 이런 뜻일 수도 있고요. 아, 그러네요. 이건 단순한 미신을 넘어서는 재앙에 맞서는 한 공동체의 철학이 담긴 상징적인 장치라고 봐야 합니다. 어쩌면 이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 같아요. 무언가를 채우는 행위와 동시에 비워두는 행위. 네, 바로 그거죠. 그리고 마침내 정상에 올랐을 때 아이들은 생애 첫 바다를 마주합니다. 진짜 바다는 아니고 운해였죠? 네, 골짜기를 가득 메운 구름바다. 산봉우리들이 섬처럼 떠있는 광경 앞에서 넋을 잃고 어떤 아이는 울기까지 했다는 묘사를 읽는데 저까지 숨을 죽이게 되더라고요. 그 장면의 진짜 주인공은 운해가 아니라 선생님이죠. 맞아요. 그 장엄한 풍경을 배경으로 출석부를 펴들고 아이들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잖아요. 마치 이 자연 앞에서 너희 한 명 한 명의 존재를 증명이라도 하듯이요. 그리고 남긴 한마디. 기억해, 우리가 누구였는지. 이 말이 정말 무겁게 다가왔어요. 그냥 오늘을 기억해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였는지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치 앞으로 잊힐 운명이라는 걸 예감이라도 한 사람처럼요. 이건 단순한 추억 만들기가 아니라 정체성을 각인시키는 하나의 의식이었던 거죠. 네. 그리고 이 산에서의 강렬한 기억을 뒤로 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분위기가 갑자기 서늘해져요. 맞습니다. 무대가 단양에서 조금 떨어진 영춘이라는 마을로 옮겨가면서부터요. 경찰관이었던 아버지의 경고부터가 심상치 않죠. 영춘에는 네가 아직 모르는 일이 있다.
뭔가 금기시된 이야기가 있다는 암시잖아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그 묘사. 저녁 골목길의 샹 냄새. 네. 마치 온 마을이 매일 누군가를 위해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요. 그 향 냄새의 정체가 드러나는 대목이 바로 제사상 앞에서 할아버지가 혼잣말처럼 읊조리는 장면이죠. 올해도 이름을 못 불렀구나. 제사라는 건 이름을 불러주기 위한 의식인데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제사라니. 여기서부터 개인적인 기억이 공식 기록에서는 지워진 거대한 역사적 비극과 정면으로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바로 1951년 1월에 있었던 영춘 폭격 사건이군요. 네,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국전쟁 당시 영춘이 북한군과 중공군의 보급로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미군이 대규모 폭격을 가한 사건이더라고요. 네, B-26 폭격기, 그리고 그 자료 속 아이의 기억에도 생생하게 등장하는 F-51 머스탱 전투기까지 동원해서 사전 경고도 없이요? 네, 사전 경고 없이 폭격을 감행했습니다. 문제는 그곳이 군사기지가 아니라 민간인들이 모여 살던 장터와 마을이었다는 거죠. 이 폭격으로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80명이 넘는 민간인이 숨진 것으로 추정되고요. 자료에 나오는 제사를 지내던 일가족 3대가 몰살당했다는 칭언이 바로 이 사건을 가리키는 거고요. 정말 끔찍한 건 이 모든 게 공식 기록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미군 작전 일지에는 단지 적 보급지 파괴라고 딱 한 줄 적혀 있을 뿐 민간인 피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요. 2000년대에 들어서야 제2의 노근리 사건으로 불리면서 겨우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바로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제사를 지내고 아버지가 네가 아직 모르는 일이라며 함구했던 겁니다. 국가의 공식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져 버렸으니까요. 그런데 이 자료는 그 지워진 시간을 한 아이의 시점으로 생생하게 복원해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압권이었어요. 평화롭게 제사를 준비하던 마을 위로 F-51 전투기의 엔진 소리가 들려오고 바로 옆집이 폭탄에 맞아 통째로 사라지는 장면 묘사는 정말 숨이 막히더군요. 사람들이 곡개골이라는 동굴로 피신하는 아비규환 속에서 할아버지가 나는 챙길 게 있다며 집으로 다시 향하는 모습도요. 동굴 안과 밖의 교리가 극명하죠. 밖에서는 M4 셔먼 탱크가 포를 쏘고 네이팜탄이 터지는데 동굴 안에서는 그 진동으로 흙가루만 떨어지는 상황. 그 극도의 공포 속에서 자료의 화자가 결정적인 고백을 합니다. 어떤 소녀는 모르는 아저씨 품에 안겨 떨고 있었다. 그 소녀가 나였다. 이 한 문장으로 거대한 역사의 비극이 나의 트라우마로 확 들어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 순간 영춘 폭격은 더 이상 교과서 속 사건이 아니라 한 소녀가 온몸으로 겪어낸 고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뒤늦게 동굴로 돌아온 할아버지가 아이에게 남긴 말. 너는 외지인이지만 오늘 본 걸 절대 잊지 마라. 이게 바로 기억의 의무를 부여하는 순간입니다. 공식적인 역사가 너를 기억해주지 않을 것이니 너라도 이 기억을 품고 살아가라는 유언과도 같은 말이죠. 진실의 씨앗이 한 개인의 기억 속에 심어지는 비극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기자가 된 주인공이 취재차 단양에 갔다가 또 다른 비극의 현장과 마주치죠. 남한강의 작은 섬, 시루섬에 세워진 비석 앞에서요. 여기서 이야기가 또 한 번 크게 전환됩니다. 네, 영춘의 비극이 전쟁이라는 인간이 만든 재앙이었다면 시루섬의 이야기는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이건 또 전혀 다른 결의 이야기입니다. 1972년 8월 태풍 베티가 몰고 온 어마어마한 폭우로 남한강이 범람하면서 시루섬 전체가 물에 잠겨버리죠. 240여 명의 주민들이 피할 곳이라고는 마을에 딱 하나 있던 그 지름 5m짜리 콘크리트 물탱크 위가 전부였어요. 붙잡고 그 위에서 무려 14시간을 버텨냈다는 기록을 있는데 정말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14시간의 사투 속에서 정말 가슴을 무너뜨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한 어머니의 품에 안겨있던 100일 된 아기가 그만 숨을 거둔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사기가 꺾이고 그 희망의 끈을 놓아버릴까 봐. 밤새 죽은 아이를 품에 안고 울음소리 한 번 내지 못했다는 대목에서 정말 할 말을 잃었어요.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가장 큰 슬픔을 삼켜야 했던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건 한 개인의 희생이
어떻게 공동체 전체를 구원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처절하고도 숭고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 자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 구조 현장의 영웅이 바로 자신의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주인공이 기억해내는 순간 네, 앞서 나왔던 모든 이야기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해요. 영춘의 비밀에 대해 침묵하던 그 아버지가 시루섬에서는 타이어 튜브를 엮어 거센 물살로 가장 먼저 뛰어들어 10명이 넘는 사람들을 구해낸 영웅이었다는 것. 어린 아들의 눈에는 아버지가 저러다 죽을까봐 불안하면서도 동시에 목구멍까지 벅찬 존경심이 차올랐다는 회상이 나오죠. 나중에 김종필 국무총리가 헬기를 타고 와서 아버지의 손을 꽉 잡는 장면까지 생생하게 기억해나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영춘의 전쟁과 시루섬의 홍수, 두 개의 다른 시간과 다른 종류의 재난이 아버지라는 한 인물을 통해 완벽하게 연결됩니다. 영춘의 비극을 목격하고도 아직은 모르는 일이라며 침묵해야 했던 아버지는 시루섬의 재난 앞에서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가장 먼저 행동했던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 안에 침묵의 무게와 행동의 용기가 공존하고 있었던 거네요. 어쩌면 영춘에서의 그 끔찍한 경험이 시루섬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해야 한다는 절박한 행동으로 이어진 건 아닐까요? 충분히 가능한 해석이죠. 그것이 바로 기록되지 않은 역사가 개인의 삶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버지는 영춘에 대해 말로 설명하는 대신 시루섬에서 온몸으로 보여준 거죠. 무엇을 지켜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요. 결국 이 자료 전체는 기억에 대한 거대한 이야기였어요. 공식 기록에서 지워진 전쟁의 상처, 또 자연재해 속에서 피어난 공동체의 희생과 사랑. 그리고 이 모든 건 딱딱한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정확한 숨으로 냄새로 체온으로 전해져 왔다는 거죠. 자료 말미에 나오는 온도와 냄새, 숨결의 교차점이라는 표현이 이 모든 걸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 네, AI가 아무리 정교한 문장을 만들어내도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영역이죠. 영춘의 동굴 속에서 발견된 녹슨 머리핀 하나가 50년 전의 비극 전체를 되살려내는 것처럼 이름조차 불리지 못한 이들의 기억은 바로 이런 감각적인 매개체를 통해 살아남아서 다음 세대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왜 기억해야 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가? 네. 어쩌면 이 오래된 글들을 찾아내고 우리가 함께 들여다보는 이 행위 자체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응답이 아닐까 싶어요.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공식적인 기록에는 없지만 누군가의 희미한 기억이나 오래된 물건 속에만 존재하는 이야기가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찾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실은 가장 큰 목소리가 아니라 가장 조용한 목소리로, 가장 희미한 향기로 우리 곁에 남아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